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복지행정론 온라인 강의 3강입니다. 여러분한테 좀 좋은 음질의 강의를 제공하려고 약간 음질 수준을 높이면 얘가 어, 그 뭐 볼륨이라고 할까? 그 잡아먹는 그 공간이 커져가지고 이걸 저장하다 보면 가끔 뻑이 나서 멍 하고 멈추는 때가 간간히 있어서 그때마다 그냥 심쿵해요. 그래서 또 다시 그거를 좀 줄여가지고 그 메가헤르츠인가 그걸 줄여서 다시 지금 녹음을 해서 새로 또 올립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부분 할 거예요. 어, 공부 준비 잘하고 사회복지행정론 온라인 3강 고고고! 사회복지 조직 이론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줄였어요. 줄이고 줄였는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만을 다루려고 해도 내용이 많아서 두 부분으로 지금 나누어서 이번 주에는 파트 1, 다음 주에는 파트 2 이렇게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렇게 기본 개념 같은 거 지금 다룰 시간이 사실은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한테 그냥 공부만 해라 이거 모르면 찾아서 공부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혹시 공부 안 할지도 몰라서 일단 간단하게 용어 개념 점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조직 우리가 조직이라는 말 평상시에 많이 쓰죠. 그래서 그냥 넘어갈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체크하고 공부합시다. 조직은 한자로 보면 짤조, 짤직이에요. 그래서 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짜서 만듦, 거의 모양과 크기가 같으며 작용도 비슷한 세포의 집단, 같은 기능과 같은 구성을 가진 세포의 단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의미이죠. 조직이라는 말에. 그래서 우리 섬유 조직 할 때도 그 섬유가 가로, 세로로 잘 짜여져 있잖아요. 그것을 기본적으로는 조직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 이미지에 넣어두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포괄적인 의미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개개의 요소가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결합하여 일체적인 것을 이루고 있는 형태. 그리고 특정 목표를 달성할 목적하에 의도적으로 구조화된 계획적 단위.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협동해 나가는 체계.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만 기억에 체크를 해두면 되냐면 가로 세로로 이렇게 잘 짜여진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지금 얘기한 마지막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협동해 나가는 체계라고 조직을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책에 보면 책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개념 점검하고 뭐 체크하고 이런 부분은 다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도 76쪽 보면 메모하는 그런 빈칸이 나올 거예요. 76쪽 아니다. 76쪽 아니고 86쪽이다. 86쪽에 빈 공지가 있죠. 여기에 조직 해가지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협동해 나가는 체계라고 처음에 쓰세요. 이렇게 해서 워크북처럼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에 대한 용어를 점검해 볼까? 이론은 여러분들 사회복지 조사 방법론에서 했죠? 다스릴 이 논할론 한자로는 그래요. 이게 기본적으로 사전에 나오는 개념이죠. 그래서 지식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체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식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체계. 그러면 지식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체계란 뭐냐? 우리가 이제 조사 방법론에서 얘기한 그런 이론의 개념이 나오죠. 여러분 한번 되살려 보세요.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할 목적으로 변수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현상에 대해 체계적인 견해를 제공하려고 하는 일련의 상호 관련된 개념이나 정의 혹은 명제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조사 방법론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둘 이상의 변수의
관계에 대한 명제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이거 처음 배우는 거 아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야. 기억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을 가지고 사회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이해와 설명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 조직 이론을 왜 배우냐면 사회복지 조직이 어떤 것이고 이것이 사회 현상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조직 이론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 사회복지 이론의 중요성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한 것을 요약해서 책 86쪽에 그 빈칸에 조직의 개념 정의를 여러분들이 메모해서 쓴 거에 그 다음에 또 메모해서 쓰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그러면 사회복지 행정에서의 이제 중요성, 행정의 중요성.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것도 다시 한번 체크합시다.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행정은 공행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학문적으로 얘기하려면 공무원들이 공공기관에서 다루는 행정만 행정이냐? 아니라고 했었지? 그래서 민간 행정과 공공행정을 합쳐서 우리는 수업에서 다룰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버넌스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행정은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복지 실천가 또 공공, 민간 이런 조직 내에서 행정가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가 산출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조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 체계를 폐쇄 체계로 보느냐 개방 체계로 보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폐쇄 체계와 개방 체계로 나눈 조직 이론을 배울 건데 폐쇄 체계와 관련된 조직 이론은 책에 다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래된 이론이고 지금 근대 이후로 현대 이론이 너무 많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것을 다루기에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머리가 터질 것 같을 거야. 그러니까 관료제 이론, 과학적 관리론, 행정적 관리론, 뭐 인간관계론, 인간자원론 뭐 많아. 폐쇄체계 이론은. 근데 뭐가 폐쇄냐 하면 조직을 그냥 닫힌 조직으로 본 거야. 그 어떤 것도 융통성이 있거나 뚫려 있거나 밖으로 향해서 열려 있지 않다. 닫혀 있는 조직이다 라고 본 것이 폐쇄체계의 이론이에요. 즉 조직을 환경과 결부시켜서 보지 않는 것이 폐쇄체계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내다 보니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해. 그렇죠? 수요자도 변하고 그 다음에 자원도 변하고 예전에는 해외와 교류를 안 하다가 지금은 해외와 교류가 너무너무 많아졌죠.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 조직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 환경의 영향을 조직 이론에서 포함하는 것을 우리는 개방체계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박스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그걸 기본적으로 이해하면 좋겠고 그 기본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개방체계 이론을 우리는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그래서 개방체계 이론에 속하는 것은 상황이론, 개연성 이론, 정치경제 이론, 제도 이론, 그 이외의 현대 이론 모두 다. 그죠? 그런데 최대한 다루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어쨌든 몇 가지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 빠지는 것도 있고 중요한 것은 꼭 자세히 설명하고 할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박스에 있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서 조직을 폐쇄체계와 개방체계로 나눌 때 그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조직 이론이 환경에 관해서 조직을 설명하느냐 조직 이론이 환경과 관련 없이
조직을 설명하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관련 없이 조직을 설명하는 것은 조직을 폐쇄 체계로 봤을 때이고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조직을 설명하는 것은 조직을 개방 체계로 봤을 때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꼭 메모해서 그 책에 꼭 요약 정리해 주길 바래요. 폐쇄 체계 이론은 안 다루려고 하다가 또 여러분들도 내가 안 다뤄주면 귀찮아서 그냥 또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겉핥기라도 잠깐 조금이라도 합시다. 일단 폐쇄 체계 이론에서 가장 첫 번째 이제 고전 이론 했어요. 고전 이론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옛날 이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조직 이론에 대해서 가장 처음에 나온 이론이에요. 그 이론 중에서도 가장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은 관료제 이론인데 독일의 막스 베버라는 사람에 의해서 확립되었죠. 이것은 여기에서 그 관료제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여러분 권력의 합법화예요. 합리적인 권위의 사용, 합리적인 권위의 활용 이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합법화. 그래서 조직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권력을 합법화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조직 구조는 계층적인 조직 구조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층적인 조직 구조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머리에 넣어두면 피라미드식 조직 구조죠. 피라미드식 조직 구조. 그러니까 밑대가리로 올라갈수록 뭐예요? 권력을 많이 가져. 높은 사람인 거예요. 지위가 높은 거야. 그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어 적어. 피라미드가 적어지죠. 그렇죠. 높은 사람으로 올려갈수록 권력이 많아져. 물론 책임도 커져요. 그렇죠? 그런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사람이 점점 많아져. 그런데 권력도 적어지죠. 그 대신 책임도 분산해서 책임도 적어요. 이렇게 계층적인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지배가 제도화된 조직 형태를 관료제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관료제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 합리적인 지배가 제도화된 조직 형태. 그래서 합리적인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규정, 법규, 규칙 이런 것들을 두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조직을 분업화시키고 전문화시켜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농업이 그랬죠. 다 모여서 씨 뿌리고 김 메고 뭐 수확하고 이런 것들 다 모아서 한꺼번에 했잖아. 품앗이 하면서. 그렇죠. 이것을 협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을 씨 뿌리는 사람 따로, 김 매는 사람 따로, 뭐 수확하는 사람 따로, 뭐 그거 준비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분업화시킨 거예요. 분업화시켜서 자기 일만 열심히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를 높였어? 능률성을 높였죠. 그렇죠? 그것이 관료제의 중요 특성이에요. 그거 다시 밑에 정리한 거 한번 봅시다. 권위를 어떻게 나눴어? 위계적으로 권위를 구조화했어. 그리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규칙과 규정을 뒀어. 그리고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하니까 뭐예요? 사적 감정으로 너가 이거 해 말어. 이거 했으면 잘했어 못했어 이것을 감정을 두고 결정해요? 아니면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결정해요? 그렇죠? 매뉴얼에 의해서 결정한다. 그리고 업무를 분업화시켜서 전문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효율성, 능률성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경력지향은 뭐냐면 짬밥이야, 짬밥. 네,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도 일도 못하고 일도 많이 안 하고 뭐 무슨 자격증도 없고 PPT 자격증도 없고 한글 자격증도 없고 뭐 자격증도 없는데 오래 전에 들어왔다고 나보다 월급도 많고 승진했어. 이게 관료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짬밥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그것이 요즘
사회. 옛날 이론이니까 그게 맞았을지 모르지만 요즘 현대에 와서는 그것이 뭐가 돼요? 장점이 돼요? 단점이 돼요? 그쵸? 단점이 되죠. 그래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주니어들의 사기를 꺾이고 뭐 업무 의욕을 저하시키고 그런데 문제점이 되고 있죠. 요즘은. 예, 그렇지만 어쨌든 고전적 이론의 가장 처음인 관료제 이론은 이런 그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탄생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고전 이론 중에서 관료제 이론 그 다음에 나온 과학적 관리론에 대해서 겉핥기 이것도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과학적 관리론은 이제 테일러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리되었는데 이거는 과학적 관리론은 효율성을 높인 거야. 업무를 수행할 때 효율성을 높인 거예요. 즉 책상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잖아? 그러면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보통의 사람이 보통의 능력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 책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당 몇 개를 만드는 게 표준인가를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동작에 의한 연구를 엄청나게 한 거지. 아주 기본적인 표준의 동작과 기술을 사용했을 때 책상을 몇 개를 만드느냐를 계산을 해낸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다 측량하고 계량하려고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을 시도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책상을 1시간에 하나의 책상을 만들어. 그게 표준이라고 정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9시간 근무하죠. 점심시간 1시간 빼면 8시간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표준으로 8개의 책상을 만들면 이 사람은 오케이. 그런데 기술이나 힘도 이렇게 더 좋아가지고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서 10개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 그럼 10개를 만드는 사람은 2개를 만든 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과학적 관리론에 의해서 보너스가 생긴 거예요. 인센티브 제도가 생긴 거예요. 2개를 더 만들 수 있는 사람은 2개의 값을 더 쳐주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8개가 기본인데 6개밖에 못 만드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교육을 시키는 거야. 최소한 8개를 만들 수 있도록 표준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연수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교육, 뭐 연수 이런 제도가 다 과학적 관리론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그죠?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제도, 많은 서비스, 많은 시스템들이 다 이런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을 근간으로 해서 현실에 적용해서 그게 적정하다 하면 받아들이고 그것이 오랫도록 현실에 잘 적용이 된다 하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 맞지 않고 이건 이상해 라고 하면 이게 점점 없어지거나 도태되거나 삭제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과학적 관리의 원리는 이렇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확립됐고 그래서 과학적 관리의 원리는 일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최선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업무 수행 원칙을, 업무 수행 규칙을 정했고 그리고 직원을 선발해서 직원을 어떻게 선발할지 그리고 그 직원을 가장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훈련할지를 고민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업무의 표준화를 통해서 그 업무의 표준화된 것보다 더 많이 생산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 경제적 유인을 제공했죠. 그래서 이렇게 기능적이고 능률적인 제도를 확립하고자 한 것이 과학적 관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 방법은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수행을 하느냐. 첫 번째, 목표를 설정해줘요. 오늘 뭐 5개를 만든다. 오늘 10개를 만든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업무를 수행할 때 그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무엇이 있어야 되고 어떤 방법을 투입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요. 그렇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이것을 수행하고 관리하는 데 대한 원칙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 즉 이러한 매뉴얼에 따라 물건을 만들고, 즉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 표준화된 서비스를 생산하면 급여를 지급하고 여기서 더 많이 생산하면 경제적 보상을 수행한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덜 생산하거나 못했으면 교육과 연수를 통해서 더 표준화된 서비스나 물건을 생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높여주는 그런 제도를 만든 거죠. 이게 이제 좋은 의미, 객관적인 의미에서 과학적 관리론의 원칙과 방법을 설명한 거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사람을 다 돈만 하는 경제적인 인간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이 있고 마음이 있고 정서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채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구성원을 기계의 부품처럼 취급하고 인간의 독특성, 인간의 개별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서 굳이 다만 생산성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봤다는 것이 이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비판 또는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따로 말 안 해도 그 86쪽 그 빈 공란의 관료제 이론 여러분들이 들어서 요약한 거,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론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하고 요약한 거, 인간관계론 지금 나오는 것도 듣고 요약한 거 간단하게 메모하면서 체크해요. 인간관계론. 이제 인간관계론은 메이오라는 사람이 호우손이라는 공장, 미국의 호우손이라는 공장에서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결과예요. 원래는 인간관계론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한 게 아니고 과학적 관리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아니구나 라고 하는 다른 길을 알게 된 거고 그것을 인간관계론으로 발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 관리론에 입각해서 조명, 피로, 생산 할당량, 임금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독립변수로 하고서 얼마나 생산성이 높아지느냐를 본 거예요. 사실은. 조명도 뭐냐면 조명이 밝은 때, 조명이 어두운 때에서 일하는 사람을 각각 분리해가지고 어느 곳이 생산량이 높으냐 이런 걸로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학적 관리론에만 입각해서 본다면 당연히 조명이 높은 곳에서 일한 사람이 생산량이 높았어야 하지. 그런데 우연히도 조명이 낮은데도 굉장히 생산량이 높은 곳이 있더라는 것을 발견한 거야. 그죠? 필요도 마찬가지고 생산 할당량도 마찬가지고 임금 인센티브도 마찬가지예요. 다 필요하지 않은 집단 또는 생산 할당량이 적은 집단, 임금 인센티브를 준 집단 이런 것들이 다 생산량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실험을 했는데 아닌데도 생산량이 높은 집단이 나오더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나서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물리적인 조건에 의해서만 생산이 높아지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즉 직원의 생산성 향상은 근로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동료 간의 그런 따뜻한 관계, 상사와의 관계, 그 다음에 얼마나 그 마음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북돋워주고 돌봐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이끌어주고 한 것에 의해서도 생산량이 높아지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게 인간관계론이에요. 즉 인간관계론은 과학적 관리론에 반발을 해서
나타나게 된 이론인 거죠. 그래서 조직은 어떤 공식적인 조직 구성원으로서 어떤 부품이나 수단으로 인식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아리 또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카풀, 직장에서 카풀을 통해서도 친해지면 그 사람이 만약에 늦게까지 야근을 한다 그러면 나도 같이 해야지 하고서 해줄게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단 내 인간관계는 사실은 그렇게 합리적이고 기능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비합리적인 정서, 비합리적인 관계, 또 비합리적인 느낌 이런 것에 따라서도 사람이 달라질 수 있고 어떤 때는 침체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기가 돋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욕구를 잘 충족시키고 잘 취얼업 시켰을 때 우리가 효과성, 생산성도 높아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인간관계론이죠. 이렇게 폐쇄체계 이론 3가지를 살짝 겉핥기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겉핥기만 하고 또 수르륵 지나가지 말고 꼼꼼하게 찾아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번부터는 이제 모두 다 지금부터 나오는 이론은 모두 다 개방체계 이론입니다. 개방체계 이론에서 첫 번째 주자는 이제 체계 이론이에요. 체계 이론은 뭐냐면 이제까지 과학적 관리론에서 조직을 하나의 기계, 그러니까 조직의 구성원을 하나의 기계로 봤다고 했죠. 하나의 단순한 수단으로 봤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조직을 하나의 기계로 봤으면 조직 구성원은 그거 기계 부품 이렇게 본 거고 인간관계론에서는 조직을 가족 구성원처럼 친지처럼 이웃처럼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제 체계 이론에서는 조직을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처럼 본다는 거예요. 유기체라는 것은. 그죠? 그래서 이 유기체는 어떤 시스템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을 규정짓는 경계가 있고 그 다음이 주변 환경이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체계 이론이에요. 그래서 체계 이론에서는 조직을 다양한 역동, 다이내믹이라고 하죠. 다양한 역동과 메커니즘의 기초를 둔 시스템의 기초를 둔 구체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많은 하위체계로 구성된 복합체로 존재한다. 그렇죠. 살아있는 생물은 우리가 사람이잖아. 사람이고 우리 겉으로는 이렇게 머리, 얼굴, 몸 이렇게만 보이지만 우리 안에 수많은 내장기관, 뼈, 그 다음에 이것조차도 무슨 수많은 세포, 혈액,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잖아. 이게 하위체계라고 볼 수 있다고. 그렇죠? 큰 체계가 있고 그 안에 체계가 있고 그 안에 체계가 있고 계속 수많은 하위 체계로서 구성된 복합체이다. 체계 이론은 그렇게 살아있는 생물처럼 본다. 조직을. 그래서 체계 모형에서 얘기하는 5가지 하위 체계는 첫 번째 생산체계, 생산하위체계 이렇게 보는데 생산은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업무, 또 기계를 고치는 거, 기계를 사오는 거 이런 거 다 생산 체계인 거지. 그다음에 유지 하위 체계는 뭐냐면 이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일을 하잖아. 일을 하면 급여를 받죠. 사람이. 그래서 그런 보상 체계, 대표적으로 보상 체계가 유지 하위 체계예요. 그런 보상 체계, 그다음에 승진을 하고 교육을 보내고 휴가를 가고 이런 것들이 다 조직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쓰는 체계다. 그래서 조직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조직이 쭉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계 하위 체계. 이것은 조직과 환경적인 것과의 딱 구분. 그것이 이제 경계인 거지, 바운더리. 그래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 우리 조직이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대응을 하고 그런 반응이 얼마나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는 것이 이제 경계 하위 체계에서의 목표인 거죠. 그 다음에 적응 하위 체계는 뭐냐면, 우리가 조직이 이렇게 변화를 모색해야 되잖아. 뭐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변화를 하지 않는 조직은 다 소멸해 가고 망가져 버리죠. 그래서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최적은 옵티멈한 최적의 대안을 찾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안해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한다든지, 아니면 조직 시스템을 다른 외부 기관에서 평가하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조직이 잘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를 강구해내는 거지. 그리고 이제 관리 하위 체계, 이것은 뭐냐면 생산 체계, 유지 체계, 경계 체계, 적응 체계, 이것을 전부 다 관리하고 조정하고 통합하는 사람이 하는 리더십인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한다던가 조정을 한다던가 업무 환경을 어떻게 제공한다던가 외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통해서 적절하게 구사하는 거죠. 그러면 체계 이론의 핵심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체계 이론의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야. 조직 내 개체 간의 상호 의존성, 조직의 욕구, 환경,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상호 의존성은 뭐냐면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함께 공생하잖아. 이렇게 공생적인 관계이고, 성원들이 서로 상호 연대함으로써 조직이 보다 잘 기능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서로 잘 도우라는 거야. 잘 돕고 서로 연대해서 통합하자, 이런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은 살아있는 생명체랑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생존해야 되고 자기 삶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환경에 적응해야 되며, 그리고 성장 발전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이 그들이 속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원을 확보하고 서로 교환하고 이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환경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라고 체계 이론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체계 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각각의 하위 체계가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다이내믹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양한 다이내믹을 통해서 부단히 활동하고 있고, 이 과정, 이런 단계에서 발생하는 체계들 간의 갈등과 모순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 받아들여야 한다. 뭐 이렇게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한계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갈등과 모순이 있는데, 그러면 그 갈등과 모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은 주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한계점이 뭐냐면, 접근 방법이 너무 답정너이다. 너무 결정되어 있다. 그리고 상호 관계만, 그러니까 상호 관계를 잘 해야 된다, 잘 지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만약에 사람들끼리 서로 상호 관계를 갖는다면, 참아라, 네가 참아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등과 모순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불화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연대를 통한 통합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소통,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방법 같은 것들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끼리도 또는 조직끼리도 갈등하고 반목할 수 있죠. 그러면 통합을 위해서는 이걸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갈등하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걸 풀 수가 있는지, 어느 부분까지 풀 수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강구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얘기해보고, 서로 방법을 생각해보고, 또 얘기해보고, 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논의는 체계 이론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직 이론을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그런데 상황 이론은 뭐냐면, 조직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서 정답은 없다야. 그게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하고 최적의 조직은 없다. 그 의미예요. 조직 관리의 목표는 조직의 높은 생산성, 높은 효과성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높은 효과성을 추구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하는 정답의 조직 관리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 그런 게 상황 이론이에요. 상황에 따라 조직 관리 방법을 달리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상황 이론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론은 그 이전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상황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조직이 능률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최선의 관리 방법을 추구하는데 그 관리 방법이 어떤 것은 관료제 이론이고 어떤 것은 뭐 인간관계 이론이고 어떤 것은 체계 이론이고 막 이렇게 나름대로 정답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그런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옛날의 이론들을 비판하면서 등장을 해서 어떤 상황이든 보편적이고 딱 들어맞는 조직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조직 구조나 관리 방법은 환경에 따라서, 즉 여러 가지 상황 요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마다 적합한 조직 구조나 적합한 조직 관리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상황 이론의 핵심인 거죠. 왜냐하면 조직은 환경을 바꿀 수는 없잖아. 환경에 적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환경에 맞춰서 내부의 조직 구조를 바꾸어서 환경과의 관계를 적합하게 아주 능률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어야 조직의 능률성이 향상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아까 얘기했지? 개방체계로 이해한다는 점, 그리고 조직은 환경의 특성에 맞추어서 조직 구성이나 조직 구성 요소나 환경 간의 적절한 의존관계, 적절한 매칭, 대응,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고전적 조직 이론과 큰 차이점을 가져요. 그렇죠? 고전적 조직 이론은 무조건 다 무슨 이론이야? 폐쇄체계 이론이라고 했지? 체계 이론부터는 다 개방체계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큰 차이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상황 이론도 한계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지. 뭐냐면 이런 부분적인 상황 요인만 중시해서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화적인 그런 요인은 못 봐요. 여기서 말하는 상황은 조직 구조, 조직의 규모, 이런 것 뿐이야. 그런데 그 이외에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인 상황이 얼마나 커. 근데 그런 것은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한계점은 뭐냐면 조직 구조 형성에 있어서 의사결정이나 가치관이나 어떤 의도를 가졌느냐, 목적 같은 것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한계점은 뭐냐면 기존 조직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실용적인 거, 이렇게 자기네가 검증할 수 있는 것만을 그런 연구만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봤을 때 이건 우리 이론에 맞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만 선택해서 검증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특정 상황이나 환경에서 어떤 조직이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사실 정답을 제시해주면 좋잖아요. 그러기를 원하잖아,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상황하에서는 이런 조직 관리 방법, 이런 상황에서는 저런 조직 관리 방법, 이런 식으로 일정한 원칙이나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는 거죠.
이번에는 정치-경제-이론. 정치-경제-이론도 마찬가지로 상황이론처럼 개방체계 이론이기 때문에 조직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둬요. 그런데 상황이론과는 달리 뭐에 역점을 두냐면 그 역동적인 조직과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갖느냐라고 하는 역할 관계에 따라서 조직의 생산성, 조직의 효과성이 좌우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 경제 이론에서는 조직의 생존과 발전에 필수적인 자원을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성과 권력 같은 그런 정치적인 자원이 있고 생산과 서비스에 요구되는 경제적인 자원이 있다. 이 정치적 자원, 경제적 자원이 조직의 환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뭐 가장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이론을 자원 의존 이론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정치적인 자원을 한번 볼까요? 정치적인 자원은 뭐를 정치적인 자원이라고 하냐면 조직의 설립 기반, 그 다음에 조직의 모든 활동의 근거가 되는 것이 합법성이다. 즉 어떤 기관을 설립하고 어떤 기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 조직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사업법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정치적 자원인 거죠. 그리고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적절한 권위가 부여되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정치적인 자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합법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사회복지기관의 어떤 권위, 그 권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또는 권위가 공고하면 공고할수록 그 영향력과 권력은 더 커지는 거죠. 이것이 정치적인 자원이다라고 보는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서비스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요구되는 자원이 있는데 그게 경제적 자원이다. 경제적 자원은 무엇을 경제적 자원이라고 하냐면 재원, 그러니까 예산, 돈, 뭐 시설, 장비 이런 것들 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인력 이런 것들처럼 생산과 서비스를 위한 자원을 우리는 정치 경제 이론에서는 경제적 자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정치 경제 이론의 관점, 그러니까 뭐를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보느냐? 정치 경제 이론은 업무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업무 환경이란 말은 뭐냐면 조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야.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에 사회복지 조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회복지 조직의 업무 환경은 광주시청도 업무 환경일 수 있고요. 광주 시민도 업무 환경일 수 있고요. 광주시에 살고 있는 클라이언트도 업무 환경일 수 있고요.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그 사회복지관에 자원봉사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도 그 사회복지관의 업무 환경일 수 있는 거예요. 즉, 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래서 대부분 지역사회 내의 다른 조직과 또 지역사회에 있는 클라이언트 집단, 지역사회 주민, 지역사회 공공기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업무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업무 환경은 조직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해를 실현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조직과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또 정치경제 이론에서는 그 조직과 외부 환경의 관계를 조직이 외부 환경에 매우 의존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 조직에서 환경과 조직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데 굉장히 유용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그 환경 의존적인 그런 조직이 자원을 확보하고 자원을 유지하고 그 권위를 행사하는데
수많은 조직 전략들이 있을 것이고 그 조직 전략들을 어떻게 구사하고 어떻게 과정을 만들어내는지 그런 것들을 이 정치 경제 이론을 통해서 설득력 있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클라이언트도 아주 중요한 자원인 동시에 조직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이해 집단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조직은 이 클라이언트 집단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매우 면밀히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런데 정치 경제 이론의 한계점도 모든 것은 이렇게 정치 경제적인 힘과 자원에 의해서만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 조직처럼 조직을 이끄는 어떤 가치와 신념, 사명감, 미션,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얘기들은 해주고 있지 않잖아. 그런 얘기들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점이 정치 경제 이론의 제한점,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제도 이론. 제도 이론은 정치 경제 이론에서 얘기해주지 못한 가치나 이념 같은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조직 이론들과는 달리 이 제도 이론을 통해서는 어떤 경제적인 목적, 경제적인 관점이 없이도 제도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받아들여주고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사회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이론화되었다, 제도화된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즉, 수많은 조직들이 각각 다른 목적이나 각각 다른 서비스 방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동용화라는 말은 서로 비슷해진다는 거야. 비슷하게 된 조직 구조를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조직은 생존을 위해서 합법성의 원천이자 자원 획득의 통로가 되는 어떤 제도적인 규칙을 받아들임으로써 조직이 생존하고 발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적인 규칙을 수립하면 합법적이고 자원 획득도 가능해진다는 거지. 즉 어떤 세 가지 방식인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강요적인 거예요. 강요적인 것은 뭐예요? 강요적인 것은 무조건 해야 될 답정너지.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법. 그치? 국가라는 존재, 법적인 제재, 규칙, 제도적인 규칙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돼. 살아가려면, 생존하려면. 그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복지부의 사업관리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복지 업무를 하려면 꼭 준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모방적. 모방적은 뭐냐면 따라하기. 따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공적인 조직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그 모델로 놓고서 그것들을 우리가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정신보건 복지센터 이런 데서 사람을 정신장애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DSM 의료계에서 쓰는 DSM-5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방적인 제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규범적. 규범적은 뭐냐면 전문직이 갖는 규범에 의해서 그런 규칙들을 조직이나 프로그램들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우리는 규범적인 규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윤리 강령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상담 이런 거 할 때도 그런 여러 가지 진단 도구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사회복지 상담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강요적, 모방적, 규범적 그런 방식으로서 제도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도 이론에도 장점과 한계점이 있죠. 일단 제도 이론은 어떤 조직이 자원이라는 환경에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나 가치, 규범, 이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 환경에 놓여 있는 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 조직처럼 돈, 권력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본주의라는 가치, 이념 이런 것들을 달성하고 개인의 독특성, 개별성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도덕적인 이념이나 가치에 의해서 우리의 존립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그런 조직에서 제도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의미를 갖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런데 이렇게 아까 세 가지 제도적인 규칙, 핵심 이념 이런 걸 얘기했지만 우리가 제도화 과정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 그런 것들 세 가지 방식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도화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제도화된 규칙을 적용한 결과 어떻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래서 제도 이론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조금 모호하다는 그런 한계점을 가진다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조직이론 전반부 파트 1 강의가 끝났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4학년 끝나고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할 때 익숙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적응하기 위해서 매 장마다 문제를 제시해 줄 거예요. 이번 시간은 처음 시간이니까 문제마다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그런데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풀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그 답을 단톡에 달고 왜 이 답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설명도 달고 이렇게 또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집중하면서 설명을 잘 듣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조직 이론에서 환경에 대하여 개방체계적 관점들을 묶은 것은 그랬죠. 우리 조직 이론을 개방체계, 폐쇄체계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었고 개방체계에 해당되는 이론이 그 다음에 폐쇄체계에 해당되는 이론이 이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 생각 안 나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복습해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보면 뭐예요? 일단 폐쇄체계 이론이 뭐였어요? 대표적인 폐쇄체계 이론이 관료제론,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그랬었죠. 그러면 우리 보기 중에서 관료제론하고 과학적 관리론하고 인간관계론이 들어간 것은 다 아니죠. 그러니까 개방체계적 관점만 묶은 것은 결론적으로 뭐다? 5번 정치 경제론, 상황 적합론,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 정답입니다. 2번 문제 구성원의 사기를 높이고 직무 동기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 1회 야유회를 실시하고 있다. 관련 있는 사회복지 행정 이론은 이건 뭐냐면 서로 조직 구성원들이 서로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고 서로 친하게 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런 이론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뭐였어요? 인간관계 이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문제 사회복지 행정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런 스타일의 문제 엄청 많아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알겠죠? 기업, 관료제 이론은 엄격한 규칙과 업무 분장에 따른 관리를 강조하는 이론이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과학적 관리론도 이렇고 관료제 이론도 이래요. 엄격한
규칙과 업무 분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니은 상황 이론은 조직의 특성과 환경의 적합성이 높을수록 성공적인 조직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그렇죠. 조직이 환경에 잘 대응할수록 성공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디귿 정치 경제 이론은 합법성, 재원, 인력이 조직의 생존과 발전의 관건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더할 나위 없이 맞는 얘기죠. 그리고 리을 자원 의존 이론은 조직이 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아니죠. 적극적으로 반응한다고 보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1번. 제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조직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이건 뭐예요? 인간관계 이론이죠. 2번 최대한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공적 지위에 기반을 둔 위계적 권위 구조를 토대로 합법적 규칙을 강조한다. 이건 뭐예요? 관료제 이론. 3번 조직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조직 내부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둔다. 과업을 통한 정치적 자원, 경제적 자원, 이렇게 자원이 나왔어. 이렇게 자원의 획득을 강조한다. 이건 뭐예요? 정치, 경제 이론. 4번 불확정적인 기술을 발휘해야 하는 사회복지 조직들이 어떤 구조적 동질성을 보이는지 설명해 준다. 그렇죠. 이게 제도 이론이죠. 불확정적인 기술, 이것이 이제 제도화됐다라고 보는 게 제도 이론이죠. 5번. 환경에 가장 적합한 특성을 가진 조직군이 환경에 의해 선택된다고 본다. 이거는 조직군 생태학 이론, 뭐 이렇죠. 그러니까 제도 이론에 대한 설명은 4번. 5번. A라는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직원들이 신년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와 실천사항,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목표치를 설정한다. 관련 있는 사회복지 행정 이론은 1번 총체적 품질관리 이론, 2번 목표관리 이론, 3번 벤치마킹, 4번 학습조직 이론, 5번 전략적 관리 이론. 하나도 배운 게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를 제시한 이유는 그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당황하지 말고 그럴 땐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잘 구별해서 아는 것을 적절하게 적용시키면 모르는 문제도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거예요. 이 이론은 목표 관리 이론이에요. 정답은 2번이죠. 그런데 몰라도 대충 여러분들이 나중에 총체적 품질관리 이론 배울 거고 벤치마킹 배울 거고 학습조직 이론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질문에서는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를 설정한다. 이렇게 목표를 막 강조했어. 그러면 몰라도 목표관리 이론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키우면 훨씬 더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질문을 잘 읽고 질문을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웁시다. 목표관리 이론이에요. 목표관리 이론은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만든 이론인데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성을 높이자라고 하는 이론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사회복지 조직보다는 기업, 회사, 공장 이렇게 물건 만들어내는 제조업체에서 이런 목표 관리 이론을 주로 목표 관리 이론으로
그런 기업들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목표관리 이론입니다. 6번 문제, 맥그리거의 Y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Y 이론 안 배웠죠? 근데 안 배운 거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봐서 중요한 것을 반복 학습하고 문제로 나온 것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가지면 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은 점수를 많이 받아야 붙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죠. 어떤 일정 정도의 점수만 넘으면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만, 핵심적인 것들만 잘 알고 있으면 어렵고 모르고 아주 구체적인 것은 틀려도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맞으면 우리가 그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런 문제를 여러 번 대하면 좋겠죠. 이제 Y이론, X이론, 뭐 Z이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그 영문 알파벳으로 된 이론은 전부 다 뭐와 관련이 깊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인간관계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X이론, Y이론, Z이론 이런 것은 인간관계 이론과 같은 맥락을 가진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Y이론은 자율적인, 인간은 원래 자율적이고 긍정적이고 선한 본성을 타고났다. 이런 차원에서 사람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1번 인간은 본래 일하기 좋아한다. Y이론은 그렇게 얘기해요. 2번 인간은 자기 통제와 자기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말은 자율적이라는 얘기죠. 스스로 잘 알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3번 인간은 지시받고 강제되어야 한다. 이거는 2번과는 상반된 얘기죠. 그러니까 Y이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X이론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래도 4번, 5번 볼까요? 4번 인간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5번 직권적 의사결정보다 분권적 의사결정 방식을 선호한다. Y이론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지금 그 응답 범주들이 전부 다 1번, 2번, 4번, 5번은 대충 비슷한 맥락, 같은 맥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것들 중에서 완전히 튀는 다른 한 가지는 뭐예요? 3번이죠. 인간은 지시받고 강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르는 문제도 풀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3번. 교재를 가진 학생들은 지금 제시된 문제들이 다 교재에 있어요. 그리고 그 교재의 각 문제에서 옅은 색깔로 인쇄된 것이 정답입니다. 정답이 아닌 것은 짙은 색깔로 인쇄가 되어 있고요. 정답인 것은 조금 흐린 색깔로 보기가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답인데 교재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정답을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답을 보고 교재가 없는 학생들은 맞춰보세요.